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자 시즌2 졸린눈입니다. 오늘은 9번째 이직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먼저 이제 이직이 뭐냐, 그리고 이직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리고 이직의 효과, 이직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직이 이제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직이 무엇이냐, 이직 관리가 왜 중요하냐, 이제 이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직의 의의와 유형을 보도록 하죠. 자, 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직은 크게 의미를 좀 볼 수도 있고요. 작게 협의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광의의 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직을 떠나는 거죠. 한 직을 떠나서 다른 직으로 가는 것, 아니면 직을 아예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직과 이직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노동이동 자체를 광의의 이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지역 간에 이동한다든지, 산업 간에, 직종 간에, 아니면 동일 직장에서 다른 계층 간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잡에서 저 잡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광의의 이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직 관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직은 이제 이 협의의 의미겠죠. 그래서 개인이 조직에서 구성원 자격을 종결짓고 조직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조직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나 입직이나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협의의 이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직의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광의의 이직에서 보면 입직, 이직,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협의의 이직, 이 부분입니다. 이 협의의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과 자발적 이직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은 본인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자발적 이직은 본인 스스로 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발적 이직을 되도록이면 줄여야죠. 줄여야 되는데 요것이 통제가 가능한 이직이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이직이 있겠죠. 그래서 인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통제 가능한 이직, 요 부분일 겁니다. 자, 구분되는 걸 보면, 자, 의사결정 주체에 따라서 누가 이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발적 이직은 종업원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직이다. 그래서 전직, 사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직은 직을 옮기는 거죠. 다른 회사로 가는 그런 걸 전직이라고 하고, 사직은 사직은 아예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도 안 가지는 거예요.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려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나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직으로 이야기를 하죠. 두 개는 이제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이게 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이직은 종업원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도하는 해고, 정년퇴직,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망에 의해서 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부분,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이거는 통제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통제 가능 이직은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 뭐 임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뭐 작업조건, 인간관계, 이렇게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제 가능 이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불가능 이직은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의 질병, 뭐 사망, 이제 뭐 사망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인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이유, 뭐 학업의 계속,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조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그런 이유로 이직하는 것을 이제 통제 불가능 이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직의 효과와 이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직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가면 인건비가 좀 줄잖아요. 그래서 이 과잉 인력을 보유하면 인건비가 상승되고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경쟁력 약화죠. 약화를 초래하는데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 그리고 이 이직 자체는 조직 분위기 쇄신과 활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력 감축 활동을 하면 잔류 종업원들에게 보다 도전적인 직무를 부여할 수도 있고 종업원의 보다 높은 직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이 나가면 이제 그 자리가 공석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제 승진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게 할 수가 있다. 또 이제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 이제 뭐 새로 어떤 인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이직의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요 인력 감축 활동을 해서 인원이 줄면 인건비가 절약되죠. 그 인건비를 잔류 종업원들의 보상에 활용하게 된다면 이 잔류 종업원들의 어떤 금전적인 동기부여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이제 전직된 회사, 옮겨간 회사에서는 이제 신규 인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신규 전입 인력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는 신기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종업원의 성장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죠. 자,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잔류 종업원에게는 보다 도전적인 직무가 이제 부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도전적인 직무로 인해서 종업원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승진 기회도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제 타 기업으로 이동이 가능한 능력자, 김종국이죠, 김종국. 능력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많죠. 뭐 능력이 없는데 뭐 다른 데로 뭐 전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자들이 이탈할 경우가 많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을 받는다든지 해도 보통은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죠. 오히려 능력자들이 이제 보상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무능력자가 잔존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자발적 이직이 많아져서 그 공백을 메꾸려고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산성도 초기에 많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잔류 종업원들, 세 번째로는 이 잔류 종업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 잔류 종업원들도 자기들도 언젠가는 비자발적 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서 사기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이직 관리를 이제 잘 해야겠죠. 자, 그러면 왜 잘 해야 되느냐? 뭐 당연하죠. 기업의 이직 관리는 유능한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고용 조정에 따른 노사 간의 갈등, 뭐 기업 이미지 훼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그리고 유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유지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직 관리가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 같은 거는 보시면은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예전에는 뭐
어떤 필요한 때만 했는데 지금 이제 상시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요청이 된다는 거죠. 점차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을 유연화 시키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기업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 퇴직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붕괴되다 보니까 종업원들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직을 많이 하는 거죠.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평생 고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했던 잡을 가지고 계속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제 이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자발적 이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기업 이미지 훼손,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윤리 경영, 기업 이미지 제고 노력들이 이제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의미, 기능. 자, 자발적 이직이란 뭐냐? voluntary separation. 발음 좋나요? 자발적 이직은 종업원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불만 혹은 더 나은 직무를 찾아서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는 전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을 계속하려고 한다든지, 뭐 결혼을 하려고 한다든지, 임신, 지병, 가족의 이주, 뭐 이런 이유로 하는 이제 사직이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기능은 이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죠. 자, 순기능을 먼저 보면,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직하는 게 더 좋은 경력 개발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소득 증가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다. 대부분 이제 옮기는 이유는 보통 이런 거죠. 보상에 대한 부분, 혹은 어떤 직무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제 자기 비전에 대한 불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위에 이직자가 나가면, 상위에 어떤 상사가 나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뭐 이동도 할 수 있고 승진 기회가 증가한다. 콤마 아닙니다. 콤마 아니에요. 이렇게 승진 기회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 조직 분위기가 쇄신될 수도 있다. 조직 측면에서는 이제 무능한 인재를 퇴직시켜서, 무능한 인재가 퇴직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조직 능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새로 이제 인력을 받으면 이 신규 인력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되니까 조직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상위 직급의 종업원이 이직하면 승진 정체가 해소될 수 있으니까 인력 수급의 유연성도 높아질 수 있겠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역기능은, 자, 이직자 입장에서 먼저 보면 직장 생활이 불확실해지죠. 이제 옮겨가게 되면 옮겨간 회사에서 과연 내가 굴러온 돌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정착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 새로운 직무와 직장에서의 적응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직 내에서 기존 사회적 관계가 훼손되죠. 친했던 사람이 나가니까. 그리고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 뭐 조직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업무량이 가중될 수도 있다. 조직 측면에서 본다면 이직을 하게 되면 당장 생산성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채용 비용, 교육 훈련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능한 인재가 나가면 조직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이게 이탈이 많아지다 보면 조직 내부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발적 이직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직은 크게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비자발적 이직, 그러니까 뭐 고용조정 하는 거죠. 정리해고, 희망퇴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 근데 자발적 이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발적 이직은. 그래서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재들은 자발적 이직으로 외부에 유출되기 때문에 이 자발적 이직에 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발적 이직은 왜 이루어지고 그 대책은 무언가 이제 보면요. 자, 먼저 이제 외부 환경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겠죠. 종업원 개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기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만이 이직으로 연결되는 것에는 실업률이나 이제 당시 노동시장의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에 불만이 있어도 불경기예요. 그리고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못 옮기겠죠. 근데 딴 데 옮길 데가 많다. 호경기다. 수요가 되게 많다. 그러면은 자발적 이직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임금이나 복리후생, 승진의 공정성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생각하는 기대 수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공헌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부 공정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적인 어떤 심리나 이런 거에 만족감을 못 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주변의 환경. 상사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안 맞든다든지, 동료 집단과 어떤 문제가 좀 있다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든지, 작업상의 위험도 같은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이 이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어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직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전문화, 그러니까 지나친 분업화, 그리고 이제 직무 스트레스, 소외감, 낮은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종업원의 연령, 근속 연수, 가족 부양 책임, 교육 정도 등 이런 개인적 특성이 조직에서의 직무 내용과 보상 수준과 관련해서 안 맞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이나 들었는데 나한테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부양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월급이 너무 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죠. 개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이직을 결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발적 이직에서 중요한 거는 첫째로는 이제 적정 이직률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조직 입장에서 인력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직률이 낮으면 이 사람들이 조직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비용이 높겠죠. 근데 이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보유 비용은 낮아지겠죠. 다만 이제 이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직률이 낮으면 이직 비용이 없겠죠. 근데 이직률이 높아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새로 채용하게 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선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직 비용은 이직 전후의 총비용이다. 생산성 저하, 생산 중단, 지연, 모집 선발 비용, 교육 훈련 비용, 이런 거고요. 인력 보유 비용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이런 인건비는 이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적정 이직률은 요 두 가지를 합해봤을 때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적정 이직률이다. 그래서 총 이직 비용이 가장 낮게 되는 그 이직률이 적정 이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직률이 적은 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죠.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건전한 어떤 그런 거라고 하면 적절한 이직률도 있겠죠. 자연 이직률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 먼저 왜 이 사람들이 자발적 이직을 했는지 이런 원인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직의 원인을 분석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직할 때 퇴직 면접 하죠. 퇴직 면담이죠, 면담.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이직 원인을 파악하는 거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처음 나갈 때 이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 있거나 이러면은 뭐 너무 부풀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직에 대해서 막 불만이 많고 하면 아예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직자의 감정적 요인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직하고 나서 설문지를 보내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직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설문지를 발송해가지고 익명으로 이렇게 네가 왜 이직했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감정 상태가 됐죠. 떠난 지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데 아예 그냥 귀찮아서 작성도 안 하고 그냥 씹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회수율이 낮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인사기록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는 인사기록 보면서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위치였구나 라고 하는 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떤 비공식적인 사실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도조사법이 있어요. 이직자의 주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걔는 최근에 뭐가 관심 있었어? 왜 퇴직했대? 이제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이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어떤 의심이 들 때는 이 사람들의 관심, 이 주변 종업원들, 그 사람들의 관심과 이제 근속 이유를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야, 근데 너는 왜 퇴직을 안 하냐? 아니면 뭐 요새 니네 조직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직을 감소하기,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조직 전체 요인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겠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내부 공정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종업원의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경력 개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조직의 이직 요인을 극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통 뭐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상사와 부하들 간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인력 배치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작업장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은 열악한 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내용 때문에 이제 이직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직무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직무 설계의 문제니까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직무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잘하면. 그래서 직무 확대, 업무 수행의 자율성 부여 이런 걸 통해서 이직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직자 인터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뷰를 잘 해서 정확한 이직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직한 사람이 이직 후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잘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제 관리자에 대한 성과 지표의 이직률을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서관리자나 부문장 이런 사람들의 인사평가를 할 때 그 지표에 반영을 해서 이직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지워서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비자발적 이직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직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자발적 이직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임베디드니스, 그러니까 직무 배태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배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 내려 박는다, 이렇게 배태된다, 뭐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자발적 이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직무 배태성은 이 자발적 이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종업원이 현재의 직무와 조직에서 계속해서 근속하도록 하는데 이제 이 직무 배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직무 배태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아내 소리. 바비가 불렀었나요?
그 링크죠, 링크된 이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종업원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구축된 어떤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관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고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나 어떤 비작업 집단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집단, 뭐 본인이 있는 어떤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개인에 대해서 사회적, 심리적, 재정적인 네트워크나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직무나 조직에 더욱 얽매이게 돼서 이직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합성입니다. 핏. 보통 이제 조직 관리, 조직 개발론에서 얘기할 때 이제 뭐 이 조직 관리가 잘 되려면 그 외부 적합성과 내부 적합성이 잘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익스터널 핏, 인터널 핏 두 가지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고, 익스터널 핏은 보통 이제 외부 환경에 우리 어떤 조직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맞도록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인터널 핏은 이 내부의 제도들이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서로 이렇게 잘 짜여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외부적, 내부적 이런 적합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적합성. 그러니까 개인이 조직과 그 환경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적합하다는 느낌, 편안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 경영 목표, 장래 계획, 이런 게 기업 문화나 자기의 직무와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주변 환경, 경제적, 문화적 환경과도 적합해야 된다. 그런 적합성이 높을수록 개인은 그 조직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얽매여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직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크리피스, 희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직을 떠나면 잃어버릴 게 얼마나 될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게 크다라고 하면 잘 안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 친숙했던 동료들, 내가 맡았던 어떤 재미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준 어떤 연봉, 이런 게 포기하기에 아깝다라고 하면 이직은 보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쨌든 실증적으로 봐도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적합성이 높을수록, 희생해야 될 부분이 클수록 자발적 이직은 낮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도. 그래서 요 직무 배치성을 높여줌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이 자발적 이직이 줄어들도록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공부하시는 게 수업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말로 좀 풀었을까, 어떤 예상 문제에 이 얘기들을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풍부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는 실제로 답안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이직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발적 이직의 의와 인력 공급 과의. 먼저 의부터 보시면요. 비자발적 이직, involuntary separation.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이죠. 자, 종업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나 기타 외부적 상황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나 어떤 징계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 정년 퇴직, 이런 것들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비자발적 이직은 대체로 인력 공급이 과잉일 때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년 퇴직이라든지 징계로 인한 해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요. 자, 참고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의 어떤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최종태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어디더라, 그 경총에도 그 글을 기고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구조조정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 전략, 조직 통폐합 시켜보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변신시키는. 그래서 원가 절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리고 조직 통폐합은 조직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그래서 일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보는 이런 형태일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변신은 프로세스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면 이제 쥐어짜는 원가 절감 형태일 거고요. 조직 통폐합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어떤 사업 단위에 뭐 팀 조직을 한번 뭐 다른 팀으로 이렇게 한번 쪼개본다든지, 아니면 뭐 통폐합 시켜본다든지, 뭐 인력 구성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시스템을 이제 바꿔보는 거죠.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죠.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고려 대상은 원가 절감은 보면 원가 절감 전략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과업을 가지고 하는 거고, 종업원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종업원을 줄인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조속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장기 적응 능력은 훨씬 떨어지겠죠. 후유증이죠. 사람 자르고. 그래서 이제 채용 중지한다든지 자연이직 한다든지 그러니까 채용을 안 뽑아서 뭐 이렇게 그 자연이직이 되도록 퇴직자만큼 이 종업원들 수가 줄도록 한다든지, 조기퇴직제를 한다든지, 뭐 해약고지, 너 언제부터 너 해고할 거야, 권고사직 시킨다든지, 아웃플레이스먼트, 뭐 배치전환, 정리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통폐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직무와 사업 단위에 대한 부분이죠. 일을 줄이거나 나누거나 이제 그런 거죠. 추진기한은 뭐 중간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신속한 소각이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원가 절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기능이나 조직 계층을 통폐합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승진에서 뭐 그런 어떤 차장 이런 거를 중간에 없애고 과장에서 부장으로 바로 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나 영업 단위를 뭐 일부 조정하는, 그 다음에 일자리나 직책을 변경하는,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교대제로 돌려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대지는 않는 이제 이런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죠. 초점은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감축 대상은 주로 이제 프로세스, 공정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킨다든지 통합한다든지 이런 거죠. 기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단기 원가 절감에는 그닥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업 전체의 연계 체제를 이제 변신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 전환, 축소, 책임 센터를 변경하는 거, 뭐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원가 절감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은 조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세 번째, 요 시스템 변신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적인 그 기업 변신 전략이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도 전사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인력 공급이 과잉이 되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양적으로 인력이 과잉인, 공급이 과잉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질적인 인력 공급 과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격 수준보다 종업원들의 자격 수준이 높다. 오버퀄리파이드 된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여러 시점 중에서 특정 시점에서만 종업원이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역적으로 여러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에만 인력 공급이 이제 많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잉 상태를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해야 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 아니면은 우리가 필요한 자격 수준보다 더 많은 자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더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건비 추가 지출로 인해서 제품 원가가 올라가니까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리고 이제 작업량의 감소, 도전적인 직무 수행 기회가 상실되니까 불만족도 늘어나고 조직 침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 측면, 조직 활성화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력 공급이 과잉되는 원인은 보면 이제 경기 후퇴라든지 이런 경기적인 원인,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제품이 노후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화나 자동화로 인해서 기술 변화가 되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쟁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인건비 감소를 통해서 생산 원가 절감에 어떤 필요성이 이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자발적인 이직을 관리한다는 거죠. 보면은 이 유형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외부 방출형, 내부 방출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 밑에서 위로 갈수록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보면 이제 양적 조정, 질적 조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양적 조정은 근로자 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조정하는 거는 이 내부 노동력을 조정할 수도 있고 외부 노동력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안 좋은 것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노동력은 정규사원, 비정규사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아니면 파트타이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정규사원은 정리해고, 조기퇴직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 방출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쉽게 해도 크게 이제 어떤 손해가 안 가는 그리고 충격이 덜한 형태로 이제 점점 가겠죠. 그래서 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외부는 이제 파견 인력이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아직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규 채용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도 채용을 중지하는 이건 이제 그 공채 말고 중도에 뽑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잔업을 규제할 수도 있겠고요. 정규 시간입니다. 정규 시간은 이제 무급 휴가를 준다든지 휴업이나 뭐 휴직을 시킨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교대제 근로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질적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력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 내적으로는 배치 전환을 시킨다든지 교육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일에서 빼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기업 외적으로는 이제 다른 기업으로 출향, 전적 이렇게 이제 보낼 수도 있겠다. 외부로 이렇게 보내버릴 수도 있겠다. 인력이 남아 도니까. 그 다음에 임금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인원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기본급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결하거나 삭감. 그 다음에 기본급 외에 뭐 상여나 이제 복리후생, 축소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면 자, 내부 방출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요 그림에서 요쪽이죠. 요 아래쪽. 요 아래쪽. 먼저 보면 자, 내부 방출은 자, 근로시간 단축, 신규 채용 억제, 배치 전환, 출향 및 전적, 임금 조정 등을 통해서 고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들을 내쫓진 않았어요. 외부 방출은 종업원의 고용 불안이나 노사 갈등 증폭 등의 이제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내부 방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회고 회피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양적 조정, 양적 고용 조정 보면 이제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초과 근로 시간, 정규 근로 시간, 유연 근로 시간. 자, 초과 근로 시간 단축은 실시가 용이하죠. 뭐 잔업 줄이면 되잖아요. 종업원들도 뭐 일이 없는데 굳이 초과 근로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동의 인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소득 감소의 우려가 있다. 정규 근로 시간은 고용 유지 효과는 크죠. 정규 근로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기업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왜? 쪼여하던 시간을 일해도 기본급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정부 주도로 결정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노동시간 유연화는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뭐 선택적 근로시간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의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업이나 휴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잉여 인력이 발생했을 때 경영상의 이유로 그렇게 발생했을 때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이제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서 조업을 단축하는 돌아가면서 넌 요만큼 좀 쉬어라.
요새 자동차 회사 중에 뭐 GM 쪽이 이제 뭐 협력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렵죠. 자, 휴업이나 휴직은 선택의 폭이 넓고 비용 부담이 적죠. 휴업이나 휴직하면서 이제 월급 안 주면 되니까. 대신에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 억제. 자, 정년퇴직자 나가는데 새로 안 뽑아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 이직을 이용해서 인력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거다. 노사 갈등도 없겠죠. 그냥 나가는 사람 뭐 나가는 거니까 비용 부담도 적지만 이제 노화 현상을 가져온다. 새로운 젊은 사람을 안 뽑으니까. 그리고 유능한 신규 인력 확보의 기회를 상실해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배치 전환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인원이 많아졌을 때.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일 기업 내에서 종업원의 직무 내용, 근무 장소 등을 이제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 직장 분위기 쇄신, 다양한 업무 능력을 배양시킬 수도 있고 근로의욕 고취의 목적도 있다. 근데 이 조정과 적응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배치 전환을 시켜놨는데 초기에는 업무 적응을 잘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으면 다른 기업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출량이나 전적. 그러니까 이제 출량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파견을 보내는 거죠. 기존 회사의 종업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동해서 그 회사에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직인가? 그다음에 적을 옮기는 거죠. 근로자가 원래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거죠. 보통 이제 그룹 단위의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동의를 받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인력의 탄력적 활용, 조직 간 학습 기회 확대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조정 및 적응 비용이 발생한다. 예측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거는 무시하세요.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을 시킬 수도 있겠죠. 자, 유효인력이 발생했을 때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종업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효인력의 능력 개발,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놨는데 이제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조정할 수도 있죠. 고용 안정 대신에 이제 임금 삭감을 택하는 그런 거죠. 고용 안정이 유지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상여금을 축소한다든지 기본급을 동결한다든지 복리후생을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기업의 비용 절감, 임금 유연성 제고, 효율적인 임금 관리 등의 장점이 있지만 소득이 감소해서 종업원들의 사기 저하와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윗부분 외부 방출 관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업원과의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노동시장으로 방출시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내부 방출을 하다가 이제 이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정리해고를 비롯한 외부 방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출 관리할 때 중요한 건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은 이 무능력자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형평성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 간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보면 이제 정리해보죠. 레이오프.
자, 경제적 산업구조적 또는 기술적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감량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잉여 인력을 감축하든지 인력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해고를 말합니다. 단기간에 고용 조정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죠. 그렇지만 이미지가 훼손되겠죠. 기업 이미지가. 그리고 잔류종업원들이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사기도 떨어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감도 상실되고 조직 몰입도도 떨어지고 노사 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퇴직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정 근속 연수를 경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면 퇴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희망퇴직제, 명퇴제, 뭐 선택정년제 이렇게도 이제 불리는 거죠. 일정한 위로금을 주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자, 인건비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다. 보통 이제 이게 그 위로금이 남아있는 정년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덜 준다는 거죠. 인사적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고 잉여 인력을 방출시킨다. 중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생 설계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계속 그 워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 이 나이쯤 되면 나가 당연히. 그럼 그때 고생하지 말고 미리부터 준비해. 그래야 너도 충격이 덜하지. 이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기도 한다. 위로금 때문에. 그리고 유능한 인재가 방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금 받고 나가서 금세 이제 딴 데서 취직이 되고 그러면은 위로금만큼 자기는 그냥 남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명퇴할 때 유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가기도 해요. 한몫 잡으려고. 참고로 이제 고용조정 방법의 장단점 보시면 이제 정리해고는 아까 이제 봤던 거죠. 단기간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단기간 내 불필요한 여유 인력을 방출할 수도 있다. 근데 노사 간의 갈등 증폭,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 조기퇴직은 종업원에게 자율적인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젊은 구성원들 입장에서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비용이 증대된다. 그리고 예측 어려움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갈지 모른다는 거죠. 유능한 인력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 종업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돼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방출 측면에서 양적 조정 보면 초과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는 실시가 쉽죠. 비용 절감되고 생산성도 향상된다. 노동의 인건화를 실현할 수가 있다. 잔업을 많이 안 시키니까. 그렇지만 종업원 소득이 감소되고 기계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정규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 유지에 효과가 크다. 노조와의 협정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노동의 인건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근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은 줄였는데 기본금은 그대로 다 나가는 경우에. 그리고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실시 선택의 폭이 넓다. 어떤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선택적을 할 수도 있고, 뭐 탄력적을 할 수도 있고, 교대제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폭이 넓다. 기업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 근데 경영자의 임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복잡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인력 관리나 통제 어려움이 있다. 자기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데 이게 관리가 되려면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사람이 다 일일이 그 시간 체크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이나 휴직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선택의 폭이 높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용 부담도 적다. 근데 종업원들은 소득이 감소되죠. 고용 불안도 야기될 수 있고, 설비 가동도 풀로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는 노사 간 갈등이 없죠, 거의. 그리고 비용 부담도 없죠. 그냥 자연퇴직하는 것만큼 그냥 줄이는 거니까. 근데 기업에 노화 현상이 생긴다. 유능한 신규 인력 미확보도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기존 종업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돼서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조정에 대해서 보면 배치 전환은 종업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기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업무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근데 일할 때 처음 이제 배치받은 일을 할 때 조정 및 적응 비용이 발생한다. 취향 및 전적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뭐 많으니까 저기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직 간 다니니까 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겠다. 근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조직에 가서 조정하고 적응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은 유인력의 능력 개발을 시킬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근데 장기간 불황이면 효과가 미미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임금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비용이 절감되죠. 성과급 도입에 용이합니다. 이제 임금을 조정하면서 성과급 형태로 이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임금 관리가 가능하다. 근데 조합원들이 반발하겠죠. 소득이 감소하니까 성과도 떨어지고 사기 저하의 가능성도 크죠. 그 다음에 제한된 집단에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노조가 없다든지 이제 이런 데서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그런 조직에서 이제 가능하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데 굳이 요런 사기 저하나 성과 저하를 감수하면서도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조직에 임금을 깎는다? 뭐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게, 그 최종태 교수님이 그 경총에 기고하셨던 글에 보면 이 외부 방출을 통해서 이제 병리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병리 현상, 그리고 뭐 상호작용적인 병리 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심리적인 병리 현상은 뭐 어떤 건설적인 그 도전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체념과 좌절감에 빠진다든지, 뭐 직무 만족이나 조직 몰입, 뭐 조직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뭐 약화된다든지, 그래서 그 유능한 종업원의 자발적 이직이 막 증가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병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용 조정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명퇴 받고 막 정리해고하고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무 수행을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종업원이 퇴출되면 이 승진 기회가 더 많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운사이징 되고 리엔지니어링이나 뭐 리스트럭처링 이런 구조정을 하고 나면 전류자들도 불안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몰입이나 애착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구성원들의 어떤 상사, 부하, 동료 간의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그리고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몰입도가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행동 차원에서도 이제 병리 현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적인 병리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방출이 이제 뭐 조직의 어떤 공식화되고 세분화 정도를 높여가지고 이 조정 비용을 확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직 형태가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어떤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보다는 이 기계적인 시스템 형태로 간다. 그래서 이 심리적 측면에서 정리해고를 하면 구성원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구조가 막 뭔가를 해서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구조가 경직돼 버린다는 거죠.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유기적인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대체로 거의 다 이 경직된 조직 구조 형태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런 고용 조정을 하는 전략 목적은 단기적으로 이제 원가 절감을 실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종업원들 개발하고 구조 개선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단기에 이 원가 절감 하려고 하는 이 단기적인 목표 추구가 장기적인 어떤 잠재력 개발이나 구조 개선 이런 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의 원가 절감 목표가 결국에는 장기적인 어떤 조직 개발과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인원을 감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감축을 위해서 조직을 통제하고 어떤 관리상의 긴장감을 확 높여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거나 뭐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을 유연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거나 조직 개발이나 이런 그 인적 자원 전략들이 무시돼 버린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어떤 경영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마비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 원가 절감 목표로만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 혁신을 하려면 이제 창의력이 좀 있고 조직 여유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슬랙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적인 슬랙이 있어야 되고 이 여유 자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력 감축을 하게 되면 조직이 경직화돼서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혁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나 어떤 조직의 이미지 이런 데서도 병리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 편집증적인 어떤 문화 병리 현상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 투쟁적인 사고가 생기고 상호 불신풍조가 생긴다. 그리고 이 전단적인 조직관리 스타일, 그러니까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조직 풍토가 생기기도 하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통제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고 이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기소침적인 문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뭐 억압적인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적인 문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리부재죠. 상사나 관리는 과업만 목표로 하고 있고 과업지향적이니까 인간지향적이거나 이제 그런 쪽인 조정이나 협력 이런 게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 책임이나 권력 배분을 안 하죠.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구성원의 정열과 의무감 이런 것들이 확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조정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최용태 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 연령이 되면,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 강제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정년제 보면, 현실적인 정년이 많이 짧다. 사람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령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돼서 조직 몰입도가 저하되고, 조기 퇴직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폭의 축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 얘기는 그 정년이 정해진 나이 이전에 많이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지금 예전에 그게 권고였는데 노동법상에서 권고였는데 지금은 정년 60세가 이제 법적으로 확 정해져 버렸죠. 뭐 바람직하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좀 혼란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 제도를 잘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대해서 지속적인 재교육을 해서 보수교육이라고 하죠. 기능의 진보화를 방지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정년까지 일을 시켜도 충분히 자기 밥값은 하는구나 라고 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년 전에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뭐 작업시간 단축, 파트타임제 등 이런 근로시간 유연화, 그리고 고용 형태를 다양화해서 정년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성 증대를 유도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정년이 연장되면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하라고 정부에서 몰아붙이고 있죠. 지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를 활성화해서 퇴직 후에 삶을 잘 설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각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들의 의사에 맞는 다양한 정년 제도를 설계하고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고용 조정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퇴직에 대한 경고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재결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너무 종업원들에게 잔한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지위가 인터뷰에서 아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네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 경쟁력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워닝을 주고 있다. 이게 오히려 개인에게 더 좋다라는 거죠. 막 챙겨줄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네가 나가야겠어라고 하면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보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이다 라고 이제 재결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닝도 뭐 주어도 되고 뭐 개인의 어떤 역량도 계속 높여주면서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게 가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긴 하겠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가능성을 제고시켜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일정 연력이 아니라 이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직장생활 퇴직 이후에 인생을 준비하고 전직과 퇴직에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언제 어디서든 이 재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축적과 능력 개발을 고무해서 이제 어디서든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잘 양성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의 어떤 본인의 노동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꿈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들이 선택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종업원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상시 희망퇴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웃플레이스먼트를 개발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용, 평가, 보상, 개발 요 측면에서 인사제도를 설계하면서 이 저성과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 등 이런 구조조정은 최소화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쭉 이제 나왔던 아웃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란 기업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관리를 할 때 퇴직하는 종업원이 신속하게 재취업하거나 뭐 창업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인생설계나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두된 배경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졌죠.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식적인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들한테 그냥 나가라고 하기가 이제 어려워졌다. 중고령층 지원에 어떤 사회적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이러면서 이제 퇴직시킬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공감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웃플레이스먼트의 기대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관계가 나빠지진 않겠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겠다. 해고자에 대해서 기업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면 자발적 이직이 증가하고 조직 몰입도가 떨어지고 사고율도 늘어나고 이럴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겠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해고로 인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혼란과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 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갖춰야 될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다. 전체 그 국민 경제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인력 손실을 방지하니까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숙련 기술자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급격한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유형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생애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이제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본인의 향후 진로 설계를 위해서 이제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서 경력 개발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 뭐 재테크나 뭐 돈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업무에서도 일단 뭐 창업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 교육을 해서 실제로 창업할 때 이제 창업 자금의 어떤 그 저가 대출, 저리 대출 이런 것도 이제 알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창업 전문 기관도 소개시켜주고 이제 이런 지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헤드헌터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누구 퇴직하는데 아니면 누구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알아봐 달라. 그래서 본인의 연령, 뭐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이제 미리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인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인플레이스먼트는 잔류 종업원들, 남아있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새로운 경력 관리를 위해서 뭐 지도나 교육 훈련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고용 조정한 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기업이 잘 되려고 고용 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종업원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스먼트도 아웃플레이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절차는 이제 구성원들이 그 고용 조정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일정 정도 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조정이 공정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반작용, 그러니까 강제 퇴출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일이 많아진 거에 대한 하소연,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대행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한번 구조정하고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 자리가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어떤 보호막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노조를 결성하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심리적인 연대의식을 증폭시켜가지고 우발적인 집단행동으로 연결될, 노조가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그런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문화 그리고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근로자와 기업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인파워먼트, 어떤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나한테 이렇게 자율권도 많이 주고 결정 권한도 많이 주는구나, 나는 되게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업무들이 고스란히 그 해고자들이 떠나면서 남은 업무가 잔류자들한테 막 다 가지 않도록 이제 일을 좀 이렇게 다시 직무를 재설계해서 그 잔류자들이 직무에 대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비핵심 직무는 아웃소싱해서 뭐 이렇게 그 짜잘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뭐 고용 조정하면서 이제 그 절약된 인건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잔류 종업원들이 사기 진작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조직 활성화도 잘 해야 된다. 직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먼트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방안들이 있습니다. 오래 안 걸렸죠? 자, 여기까지 이직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언급되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인사에 대한 어떤 뭐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나 뭐 지식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뭐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 뭐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뭐 인사회계, 뭐 인사 감사, 뭐 이런 부분들, 나머지 그 짜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